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 얕 137회 혁명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자기소개로 시작한 날입니다. 저는 신자유주의 미스테리 관심 많은 최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혁명의 아이콘이 되고 싶은 깡쌤입니다. 진짜요? 네. 요. 최근에 이제 죽창도 다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버이연합에서. 어버이연합이 아니구나. 박사모? 제가 죽창을 들자고 했더니 박사모가 죽창을 드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축하드립니다. 덕이 많은 덕개비입니다. 뭐야? 날이 좋아서. 언제 바꿨어 또? 덕이 많은 덕개비 아니었나? 맞아요. 덕이 많은 덕개비 지난주부터 몰고 있죠. 지지난주부터. 날이 좋아서 녹음하러 왔네.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안 봐가지고 뭔지 모르겠어. TV 좀 봐요. 진심으로 싫어하는 느낌이야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몰라. 네. 내가 아는 것만 해. 네.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도인 김도인. 네. 오늘 혁명 마지막 날입니다. 혁명 마지막 날 하니까 좀 이상하네. 그죠? 1회 흑인 민권운동 깡쌤이 해줬었고 그다음에 2회에서 덕개비가 우주혁명 해줬죠. 그리고 3부에서 김도인이 로드혁명 네. 까지 진행을 했고 오늘이 이제 혁명 에피소드 마지막 회차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혁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혁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혁명 그 이후도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새로운 혁명의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걸 준비했어요. 혁명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혁명 특집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람을 하나 데려왔습니다. 바로 살바도르 아옌데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요. 아옌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는 봤지? 네. 이름만. 최 사장님 책에 나오지 않나요? 11계단에. 11계단에서 카메오로 잠깐 출연합니다. 네. 근데 오늘 아옌데에 대한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좀 다뤄보려고요. 그래서 아마 1회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까지 그래서 총 2회 4부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 웬일이에요. 자발적으로.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토론 좋다. 시간도 있고 막 그랬다 보니까 네. 이게 1회로 끝내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같이 해보고 싶었던 얘기들이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원래 최 사장님께서 이제 혁명가들을 좋아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집안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채 개발하라고. 예. 같은. 그래요. 나 예. 다른 사람 생각했어. 뭘 생각했습니까? 예전에 그 환관 생각했어요. 뭐라고요? 환관이요? 예전에 최 사장님 네. 출신의 환관 있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조상님이 체륜? 슬픈 과거 얘기하지 좀 맙시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살바도르 아옌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토론도 막 해야 돼가지고 네.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갑자기 훅 들어오네. 저희 앞으로 방송 준비하실 때 질문 준비하시는 분들 선물도 좀 같이 가지고 오세요. 왜요? 오, 좋다. 질문 저희가 항상 내주시면 생각하잖아요. 진지하게. 쓸데없는 얘기는 그냥 답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고 예. 아옌데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기에 그 칠레 대통령 정도로 아시는 분도 많고 네. 뭐 사회주의 대통령이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기도 했어요. 네.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혁명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혁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사회를 상정하기 때문인 거죠. 누구나 이상 사회가 있고 거기에 현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게 혁명이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꿈꾸는 이상사회는 뭡니까? 이건 본격적인 질문이 아니라 질문이 한 4개 정도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면 이상사회? 어떤 걸 도대체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독실이는 뭐 물어보나 마나 뭐지? 기독교가 장악한 세계 아닙니까? 지금 정당 소속도 기독자유민주당 이런 거 아닙니까? 기독당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보세요 박사모. 농담입니다. 이상사회가 도대체 뭘 꿈꿔요? 어떤 사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 방송에서 플라톤 선생님께서 추구하셨던 이상국가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철인 정치? 그렇죠. 그럼 엘리트주의. 그때
우리 세 사람에게 맞서 싸웠던 그 젊은 청년 혁명가는 어디 간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사회 구성원들이 이성과 도덕성을 충분히 개발린 개발린? 약간 더듬는 느낌. 개발해서 자기 각자의 사회적 본분을 수행을 다하는 잘하는 그런 국가. 개개인들이 이성과 도덕성이 충분히 개발된 그렇죠. 국가. 김도인이 꿈꾸는 이상사회는 어떤 겁니까? 저도 비슷한데요. 그래서 개인의 이성과 도덕성이 개발된 사회. 엉망진창이고. 독실이는 뭐 생각하는 거 있어요? 저는 어떤 사회였으면 좋겠어? 그 약간 동양에서의 그 요임금 시대 뭐 이 그때 이제 요순 시대. 네. 그러니까 전 되게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치인이 누군지 신경 쓰지 않고 알아서 되게 이타적인 마음으로 잘 굴러가는 사회. 쉽게 다 같은 중세적이야 이제. 그래요.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꿈꾸는 게 있겠지. 네. 우리가 촛불 들었던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빈부격차의 뭐 극복도 있었을 거고, 사회 정의 실현, 도덕적이고 깨끗한 어떤 정치인들,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꿈꿨을 것 같습니다. 각자 자신의 이상 사회가 있는데 질문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대충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내가 꿈꾸는 이상 사회라는 게 있는 거야. 네. 그런데 분명히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기득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득권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이번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대선에 딱 출마한 거야. 그리고 내 이상 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좀 복잡합니다. 내가 대선에 나왔는데 나의 적들이 있어. 적 정당이 있는 거야. 그걸 적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적 정당이 있는데 지지율이 지금 어떤 상태냐? 적 정당은 지금 적의 이제 대선 후보는 60%라고 합시다. 그리고 나는 40%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근데 60대 40이 됐다라는 거죠. 질 것 같아. 그런데 적 정당에서 네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떨어져 나왔어. 그걸 우리가 적 다시 1이라고 할게. 적 다시 1이 나와서 독자적인 노선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적 다시의 지지율은 15%다라고 해볼게요. 정리하면 이거죠. 지금 적의 지지율은 45, 적 다시 1은 15, 나는 40인 거야. 자민련을 염두에 두시는 이거 한국 얘기 하지 맙시다. 알죠? 왜냐면은 아옌데 얘기 들으면 계속해서 한국 상황이 계속 생각나고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괜찮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한국의 상황을 계속 적용시켜서 생각할 테지만 일단 오늘 아옌데 얘기나 정치에 대한 얘기는 그냥 이론적인 내용. 그냥 뭐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두 가지죠. 첫 번째, 적-1과 타협하는 방법이 있어. 적이긴 적이야. 하지만 어쨌든 적-1과 타협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승리할 수 있지. 그렇죠. 당선 확률이 55%가 된다고 막연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선 확률이 55%가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내가 적-1과 연합하면 내 지지자들 중 일부가 선거 이후에 떨어져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해할 수 있겠죠. 실망하고. 실망하지. 왜냐면 내가 타협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부정리. 변질됐다. 두 번째 선택은 뭡니까?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적-1과 타협하지 않을 때 그럼 나는 당선 확률이 40%밖에 안 되는 거야. 적이 당선될 확률은 45%인 거고. 하지만 나의 지지자들은 선거 이후에도 나를 떠나지 않을 거다. 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모든 건 뭐 불확실한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측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나의 지지자가 줄어들어도 내가 원하는 이상 사회는 만들 수 있어요, 여전히? 복잡해지겠지 또. 그때 가면 또 복잡해질 텐데 당장 이제 대선이 급하니까.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번 기회에 당신이 당선되지 않는다면 정권은 적에게 완전히 넘어가겠죠, 장기간. 그리고 그동안 적들은 당신이 정치적 생명을 끊기 위해서 별의별 비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될 거야. 그래서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게 될 거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내 이상 사회를 건설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런 보장은 없잖아. 누가 자기를 어떻게 그렇게 믿어? 근데 지금 여기 최 사장님 주어진 것도 확률적인 퍼센트일 뿐이지 이게 가상 상황이라고 칠지라도 현실에서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항상 당선된 적이 드물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확률치만 그냥 알 수 있는 거지 그게 나중에 당선을 보장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최 사장님 지금 저희한테 물어보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수학이거나 과학이 아니잖아. 네. 이건 지금 사회고 정치인 거야. 거기서 확실한 건 없다라는 거죠. 네, 뭐든지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데 예측이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은 과거에 정치적인 우리 역사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한번 비춰볼 때 대충 이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적다시일과 타협할 겁니까? 아니면 타협하지 않을 겁니까? 김도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타협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내가 실패하면 내 정치적 생명은 진짜 위험해질 텐데?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지금 희생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어떤 희생을 또 장기간 동안 미뤄야 되잖아. 근데 적다시일과 그냥 단지 지지율의 그 15%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타협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과 이제 연합 노선을 구축할 때 그 사람들과 나랑 뭔가 사상적인 것들을 타진해 볼 수 있다? 이런 여지가 있으면 몰라도 단순히 그쪽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지율 차원에서 그냥 서로 이제 윈윈으로 가자라는 거는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최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패하고 이후에서 개인적으로도 위험하고 내 정치적인 노선을 지지하던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갈지라도 그거를 연합으로 해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독실은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비슷해요. 저는 이제 아까 질문 드렸던 게 그럼 내가 당선이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상사회를 건설이 가능하냐라고 했는데 또 그것도 이제 확률적인 거 모른다, 알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것 뿐이잖아. 사실 상황이 내가 당선되면 내가 원하는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믿고 있지만 또 모르는 거지 그건. 그죠? 근데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야. 반대 적의 정당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복지의 확대다라고 했을 때 복지의 확대를 주장하는 건 나밖에 없다. 저쪽에선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상적인 방향성과 이상사회를 아까 좀 헷갈렸는데 저는 네네.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해갖고 그거 나한테 맡겨진 의무인 거지. 자기가 그렇게 확신하는 거죠. 내가 그런 만들 수 능력을 있겠다. 가지고 있다. 자기가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이쪽 진영의 정치인이고 그렇죠. 인기도 제일 높고 딱 보니까 내 후발주자들은 아직 성장하려면 멀었고 그렇지. 그런 상황인 거죠. 나밖에 없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의 힘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거기에 내가 스스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 대통령만 당선이 되기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약간의 희생이라도 감수하고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타협을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쪽 지도자가 이러면 진짜 슬플 것 같아요. 자기도 확신이 없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어쨌든 대선 후보인데. 저는 이미 적다시 1당과 예. 이미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아, 예. 대연정을 제가 제안을 했고 네네. 예. 알고 봤더니 어떤 애들이냐면 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일단 깡쌤은 연정을 하겠다라는 거지. 자꾸 그렇게 저는 만들지 마. 상황 추가하지 마. 항상 원칙과 예. 지금 손 내려. 여러분들 못 보고 계실 텐데 갑자기 정치인처럼 죽창 손을 될 들고 때부터 알아봤어. 연설을 시작하려고 선서하듯이. 했어. 무분별한 하는 거지, 뭐. 연정이 아니라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대연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귀 빨개졌어요 지금. 제안을 먼저 한다. 일단 오히려. 이기고 봐야지. 그러니까 일단 이기고 봐야지. 지금 어차피 내가 질 것 같은데. 예. 전쟁입니다, 이거는.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죠. 깡쌤은 일단은 연정을 통해 가지고 적다시를 포용한 다음에 그렇죠. 집권하겠다. 사람들이 나의 지지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겠지. 네. 나중에는 실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겠다. 일단 잠시 동안 이 동맹을 맺는 거죠. 그리고 당선되시면 깡쌤은 적다시를 죽창으로 다 척결할 것만 같아요. 엉망진창이네. 어차피 사상적으로는 화합이 안 될 테니까. 아, 근데 그것도 사실 문제가 돼. 왜냐하면 우리가 연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뭐 장관직이나 아니면은 정치에 있어서 같이 동반자로서 내 약속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거를 자기 입으로 그걸 끊어버린다.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게 정말 지켜질 거라고 해서 약속한다는 거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런 양아치 정치, 네. 패거리 문화 이런 거를 하지 않습니다. 네? 예. 저 항상 원칙과 소신에 따라 말과 움직이기 행동이 때문에. 저 어긋나는 그러면 딱 정치인적인.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라면 당선 확률은 올라가지만 이상사회를 건설할 확률은 떨어지는 거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못한다는 거지 나는. 현실에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실이가 지지하는 건 맞아요. 이거야. 연정을 통해서 어쨌든 내가 집권했어. 네. 그럼도 문제가 막 계속 발생할 거라는 거야. 어차피 나를 지지해주는 세력들 중에서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막 있다라는 거지. 네. 그러면 연정 어쨌든 당선될 수 있겠지만 그 이후가 너무나 힘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정답이라는 확신도 사실은 없고 그러니까 내 정답이라기보다는 이상사회로 100% 갈 수 있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거기서 말하는 이상사회라는 거는 완벽한 이상사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쪽으로 가는 방향성이겠죠. 그런데 독실이처럼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내가 연정을 안 하면 그러면은
이번에는 완전히 적한테 넘어가는데 40%는 그대로 남아있겠지. 그동안 이제 정치적 공작을 통해 가지고 난 또 계속 위축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 별로 꿈이 없는 사람들은 힘든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패배자들이랑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게 얘기를 뭐 들어보면 누구나 이해하겠지만 전혀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매 선거마다 항상 지극히 발생하는 일의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네. 그렇지. 언제나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3번째야. 그리고 이 질문 2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연장해서 계속 우리가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현실과 타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질문 3은 이겁니다. 이상, 내가 꿈꾸는 이상이라는 것과 현실이라는 것이 상충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나의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원칙대로 밀어붙이는 법이 있습니다. 적이고 진짜로 문제가 되는 부정의한 것들과는 타협하지 않는 거야. 소신을 지켜나가는 거죠. 두 번째, 이상으로 첫 발을 떼기 위해서 부정의한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현실과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깡쌤은 일단은 그래도 한 발이라도 내디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타협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문제가 굉장히 커지겠지만 어쨌든 지금이 한 발 내디뎌야 되니까. 김도인이랑 독실이는 원칙을 좀 지켜나가겠다. 그죠? 현실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라는 거지. 네, 근데 이게 원칙론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정치나 내가 생각하는 이상사회를 뭔가 실현시키기 위해서 원칙만으로 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그 적 1당이랑 이제 연합을 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생각했던 부정의한 방식이랑 타협한다고 또 그걸 정의 내리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 지향성이랑 적당히 생각하는 이상사회 지향성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지지율이 높아서 실제로 현실적으로도 당선됐다라고 했을 때도 후반에 무슨 작업이 필요하냐면 적당이랑 포용할 수 있는 계속적인 타협이나 이 사람들의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하려는 노력이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내가 당선됐다고 해서 나의 지지자들 중에서는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현실적인 것들이 있는 거지. 모르겠어요. 최 사장님 어쨌든 이렇게 뭐를 이렇게 나누려고 하시니까 정리를 하시는 건데 이상주의자가 있고 현실과 타협해서 나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는 임의로 나눈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진짜 정치인이다 라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지지율은 낮아. 단독으로는 도저히 내가 집권할 수 없어. 그랬을 경우에는 적지지율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일부와 타협을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거지. 네. 약간 깡쌤 느낌은 그런데 일단 당선된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신을 가지고 다시 추구하겠다라고 하신 느낌이 좀 있는데 네. 계속적으로 내 정치하는 내내 타협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말하자면 좀 여소야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 15%가 처음에는 같이 했다가 떨어져 나가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 아무런 정책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무능력한 집권자가 될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어쩌면. 계속 휘둘리고 의회나 국회를 장악하지도 못할 거고. 한번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은 훨씬 더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깡쌤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정말 이쪽으로 방향성을 나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무능력하더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국 사회를 떠올리지 않고 이야기를 하려고 애쓰는데 사실 뭐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서 얘기하면서도 계속 슬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것 같네요. 진짜. 아니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불편한 게 예.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데 질 거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는 시나리오만 자꾸 생각하면서 나가면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되죠. 계속해서 내가 질 수밖에 없는데 요번 한 번이라도 이기기 위해 어떻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깡생 생각이야. 그렇지? 그렇죠. 어쨌든 저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원칙과 소신으로 타협하겠다. 예, 오직 국민을 위해 타협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슬픈 얘기가 될 거예요.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토론만 벌써 30분을 했습니다. 이래서 2번 하겠다는 거구나. 그렇죠. 뒤에 토론이 또 남아 있어요.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한 얘기고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아까 주의사항 얘기했었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듣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아이엔데이 이야기를 쉽게 한국의 상황에 대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일단은 칠레의 정치사를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정치 일반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구성 개요부터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회에 걸쳐서 얘기할 그 긴 내용을 한 3분 만에 압축해서 먼저 얘기해 줄 거예요. 네. 아옌데의 일생을. 네. 그런 다음에 칠레의 상황, 칠레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세 번째로는 이게 메인이죠. 아옌데의 일생을 아주 길고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오늘은 아옌데의 일생 중에서 유년기에서부터 청년기까지를 중심으로 얘기할 거고, 마지막에 혁명의 모습이 하나가 나와요. 이건 아옌데의 혁명은 아니고 그로베라고 하는 사람의 혁명의 모습이 나올 거야. 거기서부터 우리는 교훈을 얻어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아옌데의 일생 중에서 장년기죠. 정치에 입문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쿠데타가 있고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을 보게 될 거고, 이때는 진짜 아옌데의 혁명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교훈을 얻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옌데의 어릴 적, 그리고 그로베란 사람의 혁명, 다음 시간에는 나이 든 아옌데, 그리고 아옌데의 본격적인 혁명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다. 그럼 다음 시간이 더 중요하네요? 아니, 오늘도 중요하고 다음 시간도 중요하게 될 겁니다. 서로 혁명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한국 사회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한국이 어떤 혁명의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개요. 빠르게 아옌데에 대한 얘기를 3분 만에 끝낼 거예요. 본명 살바도르 아옌데 고젠스, 칠레 제32대 대통령입니다. 출생 1908년, 이게 순종 2년이었던 것 같아. 1908년 7월 26일 날 태어나서 1973년 9월 11일 날 죽습니다. 66살이었어요. 재임 기간은 1970년 9월 4일부터 사망 날짜랑 똑같아. 73년 9월 11일까지. 그러니까 재임을 다 못 마쳤어요. 칠레가 이 당시에는 6년 재임 기간이었거든. 네. 3년 정도밖에 못했어요. 아옌데가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세계 최초로 선거를 통해 집권한 사회주의자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집권한 첫 번째 마르크스주의자인 거야. 두 번째, 아니 저희 북조선에서도 선거를 통해 당선된 거 아닙니까? 놀랍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앞섰다라는 거죠. 평화적 방식을 통한 사회주의 체제의 수립이 가능함을 성공적으로 입증해낸 사례가 됩니다. 평화적인 방법. 평화적인 방법이다는 거죠. 숙청 같은 거 없이 했다는 거죠. 숙청 좀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아옌데의 당선은 이런 노선을 공유하던 서유럽과 북아메리카 좌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있었어. 야, 가능할까? 평화적이고 선거를 통해서 사회주의 정당을 세우는 것이 가능한 거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어. 불가능하다. 근데 아옌데가 보여준 거야. 가능하다라는 거를. 하지만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이론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평화적인 집권이라는 걸 보여줬다는 게 문제가 됐어. 왜냐? 칠레가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의 벼랑으로 몰리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미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된 거야. 이게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개입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아옌데는 칠레 국내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인물이에요.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이거는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아옌데의 비판은 굉장히 커요. 어쨌거나 2008년이 되면 아옌데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칠레인들은 아옌데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칠레인으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다고 모든 칠레인이 아옌데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 아옌데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아옌데가 현대 칠레의 상처를 유산으로 남겨줬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칠레인들은 둘로 나눠져 있대. 아옌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민연합이라는 얘기가 이따 나올 텐데 이게 거대한 연합을 이뤘어. 그것을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가 되고 진보연합 같은 거라고 보면 그렇지. 거대 진보연합인 거야. 하지만 그 정권을 무너뜨린 군사 독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절반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죠? 이 얘기는 내가 한 얘기는 아니고 빅터 피게로와 클라크라는 사람이 이제 칠레를 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하지. 둘로 나눠져 있다는 거야. 그리고 칠레인들은 아직도 이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있다라는 거죠. 이 빅터 피게로와 클라크는 제가 오늘 참고한 책의 저자입니다. 어떤 책을 참고했느냐? 서해 문집이란 출판사에서 살바도르 아옌데 혁명적 민주주의자라는 책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걸 참고했고 그 다음에 그 책 있지 않습니까?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 갈라파고스에서 나온 그 책인데 이거를 참고했어요. 근데 한국 사회는 이름을 아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리고 사회주의자, 공산당 이 얘기만 들어도
막 두드러기가 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방송은 어떤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지, 사회주의라는 걸 왜 몰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한 방송이다. 뭐 어차피 아직까지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공산당 선언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이미 걸러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사회는 아직도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레드 컴플렉스라는 소위 그렇죠. 여기에 시달리고 있고 이게 현실 정치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빨갱이라고. 예, 매 선거마다 사실상 표를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이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남미 쪽에 있었던 이런 혁명의 역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혀 안 알려져 있죠. 그렇지. 왜냐면은 필터가 두 개인 거야. 첫 번째는 빨갱이 필터. 음흠.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안 알려져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남미 필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남미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잘 남미는 모르네. 이제 월드컵 할 때 예, 그렇군요. 보는 거 삼바. 빼고는 예, 잘 모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인생 압축 줄거리. 1908년 칠레 발파라이소라는 지역에서 탄생했습니다. 젊은 시절 의학을 공부하며 민중들의 비참함을 목격하게 돼요. 의사였어. 똑같네요. 체게바라랑. 그렇네. 네. 고민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려요. 이렇게 민중들이 비참한 것,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빨갱이가 된 거야. 위험한 사람이죠. 정치에 입문합니다. 정치 입문, 자유주의 진영의 비난, 공산주의 진영의 비판 속에서 이를 아우르려는 정치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1952년 첫 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가게 돼요. 사회당에서 이제 나가는 거야. 득표율 5.5%. 압도적인 득표율을 갖고서 이제 안 되죠. 너무 적었지 지지가. 어쨌든 총 4번의 도전 끝에 1970년 63세였어요. 사회당, 공산당, 기독민주당 탈당파, 독립진보연합이 연대한 인민연합이라는 거대한 좌파 연합을 기반으로 드디어 대통령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당선합니다. 한 번만 더. 무슨 당이라고? 사회당, 공산당, 기독민주당 탈당파, 그리고 독립진보연합. 독립진보연합. 막 급진파도 있고 막 엉망진창이었어. 근데 그것도 매우 적은 거의 한 2%, 3%의 차이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벌써 걱정스럽죠. 우리 아까 전 논의했던 내용이 기억나지? 네. 대통령 집권 후 그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 중요해요. 모든 혁명 정부들이 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했어요. 토지 개혁을 했지. 그러니까 지금 소수의 자본가가 다 갖고 있으니까 토지 개혁을 하고 광산, 금융업의 국유화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재분배를 하고 복지를 확대하죠. 당시 영양실조로 높은 영아 사망률을 갖고 있었어요. 칠레가. 이걸 줄이기 위해서 모든 어린이에게 하루 500ml의 우유가 무상으로 제공됐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반발에 직면하죠. 누가 반발합니까? 기득권? 기득권이지. 기득권 그리고 칠레에 지금 들어와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대해요. 왜냐면 자신의 재산을 강탈해 가는 거야. 이건 완전히 빨갱이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반대가 있었고 미국도 우려해. 아까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인민연합, 그 거대한 좌파 연합이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같은 목적이 아니었던 거야. 와해되죠. 여기에 진보 세력 내부에서 이념 갈등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비난해. 어쨌든 그래서 엉망진창이 돼요. 특히 미국은 지속적인 방해를 진행합니다. 칠레 경제를 봉쇄시키고 CIA를 통해서 사회 혼란을 막 조장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피노체트를 앞세워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1973년 쿠데타군은 대통령궁이었던 모네다궁,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청와대, 백악관 이렇게 이름이 이제 모네다궁이야. 모네다궁을 쿠데타군이 포위하게 돼요. 피노체트는 항복을 권유합니다. 아옌데가 거부하죠. 그리고 홀로 맞서기로 합니다. 결국 공군의 폭격과 탱크의 진입이 시작되자 아옌데는 피델 카스트로에게 선물 받았던 AKM 소총으로 저항하다가 자살하게 돼요. 마지막 연설을 남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하루였던 1973년 9월 11일부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시작해 봅시다. 몰입감 장난 아니다. 존나 쩔지. 오전 7시 반입니다. 아침이야. 대통령궁에 아옌데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피델 카스트로가 선물했던, 피델 카스트로는 알죠? 네. 쿠바 혁명, 체게바라랑 같이 혁명을 실현시켰던 독보적인 인물이지.
피델 카스트로한테 선물 받은 총이 있었어요. AKM 소총. 이게 AK-47 소총을 개량한 거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몰랐는데 참고로 얘기하면 여성분들은 소총이라고 하면 권총을 생각한대. 저 작으니까, 그랬는데? 소총. 소총이니까 작을 쏘니까 왠지 권총 아니냐.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팔 길이만한 거, 큰 거 있잖아요. 그게 소총이에요. 그건 기관총 아니에요? 기관총은 기관이 들어가야죠. 빠바바바박 막 쏘는 머신 거. 건. 소총 왜 빵빵 쏘면서 왜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네. 개머리판 있고 그게 소총입니다. 그냥 권총으로 싸운 게 아닌 거야. 어쨌든 AKM 소총을 손에 줬습니다. 그걸로 자살이 가능해요? 자기를 조준해서? 길이가 그럼요. 긴데? 그렇지. 어쨌든 AKM 소총을 손에 쥐고 군용 헬멧을 눌러 쓴 채 아내 텐차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거 하지 마요. 벌써 왜? 슬퍼. 벌써 슬퍼. 이렇게 얘기하죠. 텐차, 군이 반란을 일으켰소. 우리가 쿠데타를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겠소.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게 마지막일 줄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아옌데는 일말의 안도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오랜 기간 우려하며 기다려온 일이 마침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자기도 알았던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항상 불안했겠지. 슬픈 얘기 그만해요, 우리. 그래? 콘텐츠가 계속 슬퍼. 우리 아옌데는 모네다궁 안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대국민 연설을 시작합니다. 쿠데타군이 포고령을 통해 대통령이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사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송 이후 아옌데는 대통령궁 방어를 진두지휘합니다. 아주 소수의 경호 인력이 있었거든. 그걸 창가에 막 배치해서 이제 준비를 시킨 거죠. 마지막 순간을. 대통령궁은 6개 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병력 엄청 데리고 온 거야. 연대면 장난 아닌 거죠. 그 크기가. 9시 15분이 됐습니다. 그는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께 전하는 마지막 연설일 수도 있겠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맞은 지금 저는 민중들의 충정을 제 목숨으로 보답하려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칠레 민중들의 존엄한 의식 위에 뿌린 씨앗은 결코 파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들이 무력을 장악했으니 우리를 짓밟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변혁의 과정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편이며 역사를 만드는 것은 인민입니다. 민중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에게 압도당해서도 사륙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저들의 모욕을 참아서도 안 됩니다. 조국의 노동자 여러분, 저는 칠레와 칠레의 운명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반역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이 잿빛에 스디쓴 순간도 누군가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자유로운 인간이 당당히 걸어나갈 드넓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칠레 만세, 민중 만생, 노동자 만세. 공군의 호크헌트 제트기가 산티아고 상공에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궁에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증언이 있습니다. 당시 칠레에 주재했던 미국 대사의 부인이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요. 난 이제 어디까지 연설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노동자 만세까지였어. 거기까지만.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칠레 주재 미국 대사 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이하게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갑자기 어디선가 비행기가 나타났고 태양은 비행기 날개에 눈부시게 반짝였다. 이 이후는 다음 시간에 아마 얘기하게 될 거고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대한 내용까지 좀 했습니다. 궁금해요. 도대체 무엇이 아옌데 정권을 무너뜨리려 한 것인가?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이 엄청난 폭격, 탱크의 진입을 통해서 이 아옌데라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것인가? 아까 말했잖아. 미국이라며. 그걸 세부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단편적으로, 압축적으로 알아봤으니까. 이게 이제 9월 11일. 그렇죠.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제 생생하게 묘사를 해주신 거죠? 사실은 이게 7시간 동안 있었어요. 그것도 9월 11일이에요, 또? 네. 9월 12일 날 7시간 동안 있었고 7시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또 슬프기도 했어. 우리는 지금부터 아옌데의 삶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아옌데라는 정치인 개인의 삶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혁명의 실체입니다. 도대체 혁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아주 쉽게 혁명 말로 꺼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가 얘기하게 될 겁니다. 무엇이 혁명을 만들고 무엇이 혁명을 실패하게 하는가가 오늘의 얘기가 될 겁니다. 칠레의 시대적 상황. 칠레 얘기하죠.
지금 구성이 굉장히 다이나믹하지. 액자식 구성.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다음 시간에는 요 얘기가 다시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아니 이 구성하는데 굉장히 맛을 많이 들으셨네요. 지금. 요즘에 이런 게 재밌어가지고. 예, 아주 재밌습니다. 칠레 상황부터 이제 아주 세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IMF에 대해서. 예. 왜냐하면 그때 남미의 한 60년대, 70년대에 대해서 저희가 뭐 아는 정보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들으면은 너무 친숙해요. 우리 얘기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친숙할 겁니다. 칠레 상황부터 잠깐 얘기해 볼게요. 칠레는 아시죠? 우리 정반대에 있는 국가 아닙니까? 그죠. 핵을 뭐라고 그래? 뚫고 들어갔을 때. 그렇지. 계속 쭉 뚫고 들어가면 칠레에 닿는다. 남아메리카 대륙 왼쪽에 좁고 길게 붙은 나라입니다. 길이가 거의 5,000km에 달한대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 12배인가? 아주 긴 나라죠. 근데 요거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거 좀 정리하고 갈 건데 라틴 아메리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남아메리카다. 라틴 아메리카라는 거는 스페인의 영향력을 너무 강조하는 거다. 제국주의적이다. 라고 얘기해서 쓰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재밌는 거는 남미에 계신 그 분들 얘기를 좀 얘기하는 걸 좀 보면 다 라틴 아메리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막 섞어 쓰겠습니다. 어쨌든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거죠. 남아메리카. 북부는 사막지대입니다. 아주 건조하대. 아타카마 사막이 북부 지방에 있고 중부는 지중해성 기후. 남부는 거의 남극 대륙 근처까지 갑니다. 추워요. 정말 다양하겠네요. 환경적인 것 자체가. 그렇죠. 쭉 위로 올라가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나라가 동서로 긴 거보다 남북으로 길어야 재밌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여행을 갈 때 모든 것들을 다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안데스 산맥이 척추처럼 쏟아 있습니다. 그래서 칠레는 남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좀 고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칠레인들은 칠레가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낀대. 그래서 스스로 고립돼 있구나. 그렇죠. 내가 조금 촌스럽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칠레 사람들은. 우리한테는 그 와인으로 오히려 또 유명해졌죠. 그렇죠. 지금은 갑자기 와인. 몇 년 전부터. 그런데 원래는 칠레 경제 뒤에 얘기 나오겠지만 칠레 경제에서 너무 중요한 게 그 탄광이에요. 탄광. 질산염 광산하고 구리 광산이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그건 이따가 독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들의 조상은 촌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스페인 침략자들에 맞서 300여 년을 싸워왔던 용맹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기상이 현재 칠레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스페인 시인이었었던 16세기에 살았던 알론소 데르시아라는 사람은 칠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대요. 대단히 탁월하고 자부심이 강하며 용맹하고 기상이 넘친다. 단 한 번도 왕에게 지배당한 일이 없고 외부 세력의 침략에 무릎을 꿇지도 않았다. 우리랑 비슷하지. 그렇죠? 우리 민족성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중에서 특히 19세기부터 20세기 초 칠레의 사회 경제를 지금부터 좀 알아볼 겁니다. 당시 칠레 경제는 질산염 광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분쟁이 잦았습니다. 근데 질산염이 뭡니까? 도대체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질산염이요? 질산염이 왜 이것 때문에 싸워? 모르겠는데. 근데 질산염이 어디 들어가냐면 비료를 만들 때 질산염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구나. 네네. 그리고 뭐 화약을 만든다라고 할 때도 항상 질산염을 가지고 질산을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화약을 만드는 데 사용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국가 전체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화약을 판매하고 뭐 그식 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인공적으로 매번 합성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질산염이 왜 중요하냐? 공기 중에 질소가 78%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단백질, 아미노산 이런 데는 항상 질소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질소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냐면 뭐 아미노기라고 하는 NH2의 형태이거나 질산이라고 하는 NH3- 뭐 이런 형태로 들어가야만 해요. 들어가 있으려면 걔네들이. 그런데 공기 중에 있는 N2는 78%나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정적이에요.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을 생각해 보면 삼중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끊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콩과 식물을 심으면 콩과 식물의 뿌리에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질소 고정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질산염 같은 어떤 그런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는 아주 극히 일부의 박테리아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중요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질산염이
생명체에겐 필수적인 거죠. 그런데 그게 다량으로 들어있는 광산이 있다면 거기서 이제 캐낸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가공해서 비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가공할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역사적으로 이 질산형 광산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분쟁이 많았어요. 특히 1900년대 초에는 광업에 대한 비중이 너무 증가해가지고 이와 관련된 도시 인구가 거의 절반, 44%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칠레는 진짜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교육도 너무 부족했어요. 1913년 무렵 조사에서 칠레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5세 이하의 영유아였다고 합니다. 좀 역사를 조금 더 돌려보면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어요. 1818년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당 중심으로 운영이 돼요. 자유당, 국민당 이런 당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려는 인사들로부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 조직이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좀 새로운 무엇인가가 있지 않아야 되겠는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떤 독립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19세기 유럽의 혁명의 영향을 받은 까닭에 좀 급진적인 성향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칠레 사상의 첫 번째 현대적 좌파 조직의 기원이 돼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칠레라는 곳에서 어떻게 좌파 운동이라는 거 시작되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자유당과 국민당이 있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이름이라는 거는 정당이 막 이상한 이름을 지으면 안 돼. 원래 기본적인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념을 반영하고 있는 이름들. 그걸 계속 써야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로부터 1850년 평등협회라는 것이 창당되고 이 조직은 1887년 파르디토 데모크라타, 즉 민주당의 기원이 됩니다. 칠로 민주당, 파르디토 데모크라타, 자유당, 국민당, 민주당. 이거 당연한 거지 이거. 이름을 막 이상하게 지으면 안 된다니까. 사람들의 인식 패턴이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한가요? 네. 난 인식 패턴이 아니라 이게 본질인 것 같아. 그래서 경제적 부의 분배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못하니까 이걸 이름을 이제 자유, 국민, 평등 이렇게 바꾸게. 제가 본 정당 이름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건 해적당이라고 있습니다. 해적당? 예, 유럽에서. 지금도 있지 않나? 실제로 꽤 득표율 받습니다. 한 5%에서 한 7, 8%씩 받고 그래요. 예, 해적당. 우리도 지대당 이런 거 하나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대당. 좀 더 얘기하면 이제 민주당이라는 게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겠죠? 네. 이건 약간 급진적인 사람들을 기반으로 좀 나타났다. 하지만 부의 분배에 있어서는 이제 사회주의, 마르크스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야. 어쨌든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거를 이렇게 엘리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주당 말고 노동자들이 극복하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조직이 비슷한 시기에 형성돼요. 사회에 만연한 빈곤, 착취에 맞선 이들은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이념의 영향을 받아서 급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돼요. 기득권층은 어떻게 합니까? 이 노동자 이 새끼들이 그냥 자기들이 파업하고 그러는 거야. 그럼 우리 기득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살해야죠. 그래서 학살로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학살한 거예요. 결국 노동자들은 1907년 칠레 노동자 연맹을 조직하게 돼요. 그러니까 노조 정도로 있었는데 이걸 정치적 세력화를 시작한 겁니다. 되게 빠르네요. 그래도 우리 상황에 우리랑 해보면 칠레는 많이 빨라요. 엄청나게 빠르네. 그리고 1912년 드디어 파르티토 오브레로 소시알리스타, 즉 사회주의 노동자당이 창당됩니다. 지금 진보 정당의 기원 두 가지를 얘기한 거야. 네. 독립운동에서부터 영향받은 엘리트에 의한 민주당이 있었고, 반면에 진짜라고 하기도 이상하네. 좌파 정당,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 무정부주의에 영향을 받았던 사회주의 노동자당이 창당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00 몇 년이죠? 12년입니다. 12년. 칠레인들은 사회에 만연한 극도의 빈곤을 어떤 형태로든 개혁하고 싶었던 거죠. 20세기 초에 칠레는 대중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가 아옌데를 낳게 된 거죠. 그리고 아옌데가 드디어 태어나게 됩니다. 본격적인 일생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유년기 본명 아옌데 1908년 6월 26일 날 출생했습니다.
아까 발파라이소 이게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항구 도시인데 그 뭐죠? 데우나, 파나마 데우나가 뚫리기 전에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삥 돌아가야 되나. 아래를 통해서 그렇지. 가야 되죠. 그때 발파라이소에서 많이 거쳐갔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상업적인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한 곳이구나. 어쨌든 항구 도시 발파라이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살바도르 아옌데 카스트로, 어머니는 라우라 고센스 우리베. 이 둘 사이의 넷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아옌데 가문은 엘리트 집안이었어요. 빵빵해. 급진적인 정치 성향의 전형적인 중산층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쪽이 대단했는데 혁명적 비밀결사 단체에 가담하는 전통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이게 바로 프리메이슨입니다. 특히 아옌데의 할아버지 라몬 아옌데 파디는 의사이자 급진파 정치인이었는데 프리메이슨 회원이었어요. 그리고 프리메이슨에서 가장 높은 지위까지 차지하던 사람입니다. 좀 헷갈리는 게 아옌데네 집안이 대단한 엘리트 집안이라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정치적으로는 급진 진보 쪽인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민주당 기원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 민주당, 사회당 뭐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고 네. 엘리트들도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야, 우리 사회가 너무 빈곤하다. 이걸 고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프리메이슨 안에도 자유당이 있고 민주당 지지자가 그러니까 같이 섞여 있었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프리메이슨을 예전에 우리 카페에서 프리메이슨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프리메이슨을 좀 파봤거든요. 뭔가 미스터리가 있을 줄 알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냥 사교 모임이야 그냥. 있는데 숨긴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야. 프리메이슨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누구냐면은 그 개혁적 초심을 잃었구만. 아니야. 혼자 가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입이 어려워 이거. 프리메이슨을 좀 얘기하면 그 자유 석공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카톨릭 때 성당을 지어주는 석공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술력이 굉장히 있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돈을 벌면 뭐가 필요합니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야. 조합이 필요하죠. 그렇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더니 탄압받았던 거죠. 그래서 카톨릭으로부터 탄압 때문에 얘네들이 약간 그 어떤 성향을 띄었을까? 약간 무신론적이고 계몽적이고 뭐 그런 애들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술적이고. 그렇지. 프리메이슨은 이래요. 개혁적 박애주의 비밀결사인데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약 6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 이거 그 사이트도 있어요. 프리메이슨 사이트. 그래서 가입하면 돼. 조인 누르고 조인이고 뭐 회원금 조금 내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진짜야. 별거 없어요, 얘네. 가입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치면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어쨌든 아옌데의 아버지도 프리메이슨 회원이었고 아옌데도 가입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조인 나우 누른 거네. 그렇죠. 조인. 아옌데는 1935년 11월 8일 28살 때 조인을 누릅니다. 좀 더 어쨌든 약간 비밀 결사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도 있었던 아버지 가문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옌데는 어릴 적부터 칠레가 처한 국제적 국내적 사건들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칠레가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왠지 칠레는 못 사는 국가일 것 같고 한국의 근현대보다 한참 늦었을 것 같잖아. 근데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가난하긴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급진적인 면이 있었다. 뭐 4-50년 빨랐네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체게바라의 이력이랑 정말 비슷하게 흘러가네요. 전개가. 약간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칠레 상황이 되게 급진적으로 빠르게 나간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리고 진보의 두 가지 보편적인 길이 나타나는 것도 되게 흥미로워요. 진보가 배운 엘리트, 그 다음에 자기가 나라에서 이제 지지나 이렇게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이론적으로 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고 한 노선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짜 자기가 처한 현실 자체가 극빈의 삶이나 아니면 이제 고난에 처해 있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동자 중심으로 나가는 진보 길이 있는데 그렇지. 칠레에서 이 두 가지 정당이 이제 존립했었고 그다음에 아옌데 측은 엘리트주의 노선의 정당에 속해 있다가 이 정치적 격변을 걷는 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김도희 정확히 봤는데 오랜 논쟁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혁명은 해야 되는데 그 혁명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 노동자들은 이미 그냥 노동자야. 능력이 없다. 이거 뭐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엘리트가 손을 내밀어서 고쳐줘야 된다라는 노선이 있고 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지. 엘리트가 뭘 고치겠느냐. 실제로 이익의 당사자인 노동자가 일어서야 된다. 네. 노동자를 주체로 보는 입장도 있으니까. 어쨌든 유년 시절
칠레가 점령한 페루 영토였던 타나크라는 곳에서 아엔데는 성장하게 됩니다. 타나크. 그러니까 칠레가 그 아까 질산염 광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북쪽에 네. 있는 거. 페루랑 볼리비아랑 싸워요. 이거를 우리가 태평양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태평양에서 싸워요. 그렇죠. 태평양 전쟁이라고 부르고 칠레가 호전적인 애들이야. 이겨요. 그래서 페루 영토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아엔데가 자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길어졌네. 그래서 길어진 거야. 아, 그렇구나. 그렇죠. 이곳에서 아엔데는 페루 아이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봐. 어릴 때인데 동네에 막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칠레에 저항하는 페루인들을 보면서 현실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칠레가 페루 사람들을 칠레화하려고 막 노력해. 페루 사람들이 저항하고 하는 거를 가까이서 보게 되는 거죠. 1918년 11살이 됐습니다. 좀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키케라는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곳도 분쟁 지역이었어. 1907년에 있었던 아주 악명 높았던 질산염 탄광 노동자 학살 사건이 벌어진 지역입니다. 아까 얘기했지? 노동자들이 네. 저항했더니 학살했다고. 네. 이때 한 3,000명 정도를 학살했다고 해요. 어, 요 얘기 잠깐 할까 그러면? 1907년 탄광 노동자들이 노동 환경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개선을 위해서 시위에 나서게 됩니다. 당시 탄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소수의 외국계 탄광업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정치 자금을 대고 있는 칠레 정부가 이 노동자의 반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칠레 정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국계 자본들로부터 계속해서 정치 자금을 받고 있는 칠레 정부는 뭐 어떻게 학살해야지. 그래서 학살한 거예요. 뭐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군을 이용해서 잔인하게 학살하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이키케 지역은 급진적인 분위기로 선회하게 됩니다. 그게 아엔데가 이사할 때까지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뭐 계엄령이 내리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여기서 살았던 거죠. 어린 아엔데는 노동자들의 집회를 목격하고 그들이 외치는 구호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14살이 됐습니다. 1921년 고향으로 돌아와요. 발파라이소로 귀향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아엔데는 두 부류의 친구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우선 부유층 자녀들과 어울리면서 잘 지내요. 사격도 하고 뭐 승마도 하면서 열심히 성장하게 됩니다. 그 친구들이 대단했어. 다 엘리트 집안들이니까. 그래서 뭐 칠레 대통령이 된 친구들도 나중에 나오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교류하게 됩니다. 동시에 노동자 계급의 아이들과 또 지내기도 해요. 그들하고 축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거죠. 그리고 특히 구두 수성공이었던 데르마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나키스트였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생애 처음으로 사회주의 서적을 빌려 읽게 됩니다. 이때 아엔데의 성격을 잠깐 얘기하면 자부심이 장난이었어요. 명망 높은 가문의 역사 그리고 엘리트 계급 아닙니까? 네. 그래서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아이였고 알았어. 나 같은 신사, 나 같은 엘리트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성격이 좀 급했대요. 그래서 이러한 성격이 사회적 배경과 어울려지면서 사교적이면서 투쟁적인 성격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잘 자랐어. 하지만 당시에 요동치는 칠레 정세 속에서 성장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프롤레타리아들한테 투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자랑스러워했어. 발파라이소의 프롤레타리아들과 함께 자랐던 자신에 대해서 좀 자랑스러워합니다. 근데 야망도 컸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교만해 보일 정도로 좀 자부심이 많아가지고 하지만 그런 걸 좋아했대. 자기 비하 유머 그리고 좀 바보같이 행동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부류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유년기가 잘 마무리됐어요. 이제 두 번째 청년기로 갑시다.